이낙연 제대로 싸운다. 지금 이낙연이 상임 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입니다. 이재명한테 학살당해가지고 전부 쫓겨난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새미래민주당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지만 이낙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부 합친 것보다 더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소지,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 리스크가 된다. 이번 주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이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 간의 통화라는 통과 의뢰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 개입 경고, 트럼프 측은 로라 루머의 한국에 대한 근조, 저주, 고의 잠드소서 하는 그 발언,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이런 것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미국에서 발표된 조치들이다.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낙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판사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사심제, 헌법재판소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 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까지 올가면은 완전 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 판결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 제84조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에 확대하면 그 순간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의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 공표죄를 바꿔서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고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 설법이다. 위헌 소지도 위인 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게 된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 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국가 리스크로 커지는 비상 국면이다. 이게 이낙연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107명의 국회의원 전부보다 이낙연 한 사람이 더 전곡을 지르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각 통화는 했어요. 20분. 그런데 이재명이와 개딸들은 이걸 가지고서 뭐 온통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정작 한마디 공식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견제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간의 통화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백악관의 공식 라인에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재명 개딸들은 통화 직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뭐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미국은 하루가 지나도록 일체의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 측의 어떤 성명도 어떤 보도자료도 어떤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도 SNS를 통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요 국가 정상간의 통화를 직접 SNS를 통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시진핑, 푸틴과의 통화 결과는 통화 직후에 상세히 공개를 했어요. 또 우리나라와의 최근 관계에서 보면 트럼프가 지난 4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얼마 있다가 당시 한독수 권한대행하고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직접 SNS에 썼어요.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트럼프가 한독수한테 출마하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다. 그런 얘기를 미국 쪽에서도 하고 한독수 쪽에서도 언론에다가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권한대행하고도 이 정도로 하는데 미국이 관심 갖지 않는 무슨 조그마한 소국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유일한 혈맹 국가인 한국에 뭐 새로 권력 잡은 자하고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백악관에서도 일체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뭔가 매우 심각한 한미관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외교, 특히 대미 외교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경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경원은 페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간 통화는 당선 4일 만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지각 통화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일방적으로 브리핑했을 뿐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식 입장이나 SNS 언급이 전혀 없다. 시진핑과의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SNS에 공개한 트럼프의 행보와 비교하면 극명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명확한 외교적 냉기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의 친중, 반미, 반일 스탠스,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2개 혐의 5건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게 이제 나경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이 김민석이는 전국학생총연합 전학년 1기 의장 출신이다. 아마 나경원과 김민석이가 학번이 같을 거예요. 서울대 82학번. 잘 아는 거죠. 김민석이가 어떤 자인지. 김민석이는 전학년 1기 의장 출신으로 반미운동, 주한미군 철수를 주도한 자다. 그리고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는 데 앞장선 자이다.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또 이종석이라는 자,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이종석이라는 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북 인사고 불법 핵개발과 북한의 인권 탄압과 북한의 세습 체제까지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정당화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해 온 자다.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
이런 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데 정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인사의 참사가 외교안보의 참사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 정가와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균열 조짐이 감지된다. 따라서 이재명이는 지금이라도 김민석, 이종석 인사지명 철회하고 전면적인 인사쇄신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처리하고 쇄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나경원은 진단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자로 있는 빅터 차 박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예, 3일 대선이 이재명이가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났을 때 미국의 메시지, 당국자 메시지는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그러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동맹국가의 대통령 선출 관련 메시지에서 제3국인 중국을 언급한 것은 이건 뭐 진짜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에게 기존의 한국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복원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 이거 훼손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재명이한테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자는 트럼프 정부는 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에 주둔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만 작전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다른 작전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걸 이미 전제로 깔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에 나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이 빨리 국익적 관점에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이 안보 보장은 미국으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안보에 무임 편성하는 겁니다.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이런 식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외교 정책은 이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대선 전에. 그런데 이 피트 헤그세스의 이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누구하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와 개딸 정권의 이 딜레마는 어떤 거냐면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뭔가 협상을 해서 이 문제들을 풀려면 상당한 양보를 안 할 수 없는데 양보하기 싫어서 시간을 끌면 눈치 본다고 해서 더 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대선 토론에서 뭐 그렇게 급하게 할 거 있냐, 천천히 하겠다라고 이미 시간을 끌면서 눈치 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후보 TV 토론에서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뼈아픈 대가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빅터 차 석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미 동맹에는 조용한 위기가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시속 100마일, 약 160km로 질주해 왔던 반면에 한국 정부는 사실상 중립기어에 머물러 있었다. 거기에다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이는 천천히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다.
한미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징후들이 있다. 이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재명 개딸 권력들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안위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깊은 성찰과 필요한 행동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신상 필벌이 필요합니다. 공세운 사람은 상을 줘야 되고 잘못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 판에 잘잘못 따지지 말고 다 함께 뭉치자. 이런 식으로는 1차 박근혜 대통령 배신, 2차 윤석열 대통령 배신에 이어 3차, 4차, 5차 배신이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배신의 DNA를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107명인데 하나가 저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중에 비례대표를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를 빼더라도 한 90명 가까운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정도는 평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지원이가 있죠. 박지원이라고 있죠. 예, 박쥐라고 해야 알아듣나? 그 박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박지원이가 80 넘었나요? 한번 두드려 보세요. 80 넘은 것 같은데. 자, 이 박지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의 지역구는 83세. 이 자의 지역구가 전라남도, 완도, 진도, 해남이에요. 그런데 완도의 투표율이 85.5%입니다. 투표율이. 전국 3위예요. 해남의 투표율은 84.9%. 5위예요. 전국 5위. 진도의 투표율은 84.6%. 6이나 7위쯤 되겠죠. 우선 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세 지역이.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 요 지역이. 이게 지역이 꽤 넓거든요. 섬이고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이 지역에 박지원이 전화 안 받은 사람 없다는 소문이 났겠어요. 83세의 박지원이가 그렇게 바닥을 누비면서 이재명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도 경우를 보면 투표율은 85.5%, 전국 5위고 득표율은 89.9%예요. 왜 이재명이가 박지원이한테 고맙다는 소리 안 할 수가 없죠. 완도가 89.9% 득표, 해남은 88.53% 득표, 진도는 87.6% 득표.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 얘기긴 하지만 이재명이는 박지원이한테 감사패라도 줄 마음일 거예요. 감사패가 아니라 더 큰 자리를 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름 정도는 이제 들어봤을 것 같은 박지원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쪽은 어떠냐 그러면 보세요. 울산, 북구, 동구, 경상남도, 김해 이런 데 다 졌어요. 이재명이한테 졌다니까요, 김문수가. 그런데 이런 지역은 우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영남에서 이재명이 보다도 득표가 덜 나온 지역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아이고, 그런 데가 있겠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찾아봤어요. 경남 거제. 이게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서일준이라는 자입니다. 경남 거제가요. 이재명이가 47%를 득표했는데 김문수는 43.68% 득표했어요. 거제에서 김문수가 이재명한테 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경남의 평균 득표율을 김문수가 경남에서 평균 얼마 득표했냐? 51.99%예요. 그냥 5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에 비해서 한 8% 9% 이상 떨어진 거예요. 경남 전체 평균에 비해서. 물론 경남의 52%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득표지만 전체적으로 다 저조했다고 치고 그중에서 유난히 저조해서 이재명이 한테도 진 지역이 있다고요. 그 경남 거제예요. 부산에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강서가 그래요. 부산 강서구가 이재명이가 45.75를 했는데 김문수가 45.17 해서 졌어요. 0.58% 졌어요. 그럼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야? 김도읍입니다. 김도읍. 아니 어떻게 김도읍이가 질 수가 있냐고. 쳤어요. 지역에 3선인가 4선인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한동훈 똘마니들, 쓰레기 같은 한동훈 똘마니들이 김문수 선거를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당권 준비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 중에 조경태하고 박정아라는 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초선의 비례대표니까 그거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자, 조경태 6선입니다. 6선. 부산에서 김문수가 얻은 총 득표가 51.39입니다. 51.39. 그러면 최소한 6선 의원이면 부산의 최다선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을 한 자입니다. 조경태. 이 자가 부산 득표율 51.39인데 이 자의 그 사하구 지역이 50.40이에요. 평균보다 못하는 거야 이게. 평균보다. 부산의 최다선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또 당 대변인 하면서 이름도 좀 알려진 재선의 박정하라고 있어요. 이게 강원도 원주입니다. 지역이. 자, 강원도에서 김문수가 47.30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원주의 박정하 지역은 42.60밖에 못했어요. 5%나 떨어져. 후보 평균 득표율에 비해서 5%나 떨어져. 더 자세하게 분석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재명이가 83세의 박지원이한테 감사표를 준다면 김문수는 적어도 조경태, 박정하, 서일준, 김도읍 이런 자들한테 벌을 내려야지. 최소한의 신상 필벌을 하고 가야지.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그냥 아침에 와서 잠깐 야 어디 몇 군데 김문수 득표율하고 그 지역 실제 득표율하고 좀 비교 좀 해보자. 한 10분 만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선관위가 다 발표한 자료 가지고서 그냥 살펴만 보면 되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국힘이라고요. 그러니 저게 정당 맞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법이 죽었다. 지금 12일 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판에 법원이 먼저 벌렁 들어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형사 7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이라는 자가 재판장인데 이 자가 그냥 파기환송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추진 중인 방탄입법 이게 다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니 법원도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냐.
이 이재권 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식 재판 중단의 이유로 딱 한마디 했어요. 헌법 84조에 입각해서. 헌법 84조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먼저 알아서 발랑 들어 눕겠냐. 쯧쯧 하는 반응들입니다. 또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 기일에 대한 결정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의 한 부분이어서 검찰이 재판 중단하겠다고 한 이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판사의 결정에 검찰이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울 고등법원이 잘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데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4개 재판의 재판부도 서울 고등법원이 하듯이 재판 중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의 결정이야말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위배한 잘못된 결정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거냐. 결국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켰다. 법원장 출신의 A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무슨 편법을 써도 일단 대통령이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무효화된다는 꼴이 되지 않냐. 이게 공직선거법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대통령만 되면 끝나는 건데. 부장판사 출신의 B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룰을 어긴 사람한테는 피선거권도 아예 박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 것인데 이걸 판사 하나가 이걸 그냥 무력화시켜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 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로 당일날 집행관 송달 척탈을 시키는 등의 아주 신속한 재판의 의지를 보였고 바로 5월 15일 날 재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해지자 종북주사파와 개딸들의 공격이 가해지자 갑자기 6월 18일로 대선 후에 하겠다고 미뤄놓고 한 번 길 재판도 하지 않고 이걸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으면 이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나경원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시대가 열렸다. 권력이 있으면 어떤 잘못도 면죄부 받는 세상이 돼버렸다. 법원이 이재명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를 운운했는데 아무리 헌법 84조를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대통령이 된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 조문에도 없다. 따라서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무권 유죄, 권력 없으면 유죄 받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죽었다.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죽었다.
장동혁은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랬는데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어요.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달은 너무 일찍 차올랐어. 6일 만에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다 제거했어. 이제 찌그러질 일만 남은 거지. 이렇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자도 좀 보다 처음 봅니다. 이게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개돼지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법치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지난 75년여 동안 이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종북주사와 개딸들이 권력 탈취했다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걸 다 해치워? 법복 입은 겁쟁이들은 잽싸게 들어눕고 대가리 푹 숙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와장창 단축하는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자충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에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에 보면 심판 매수 챕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에 그 추가 인원을 혁명적 측근들로 차베스의 똘마니들로 채워놓고 그 후 9년 동안 대법원은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되자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차베스 지금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놀랍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이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 노골적인 보훈 인사,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선거기간 동안 이재명이가 계속 말했던 개혁은 결국 사법 장악이었고 공정은 결국 방탄이었음이 드러나기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장악하려는 시도,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랬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찬대라는 자가 원내대표를 하다가 이제 임기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둘이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하나가 서영교, 하나가 김병기입니다. 이 자들이 토론회도 했어요. 서로 축혀주면서 서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축혀주면서 화기애애하게 토론회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얼마 전에 이것들이 룰을 바꿔가지고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뽑는 건데 여기에 굳이 권리당원도 표심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당원이 20% 투표를 하고 나머지 80%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게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당헌 당규를 고쳐놨어요. 그래서 12일,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13일 아마 의총을 열어서 국회의원들도 투표를 해서 뽑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나 우리가 무슨 관계가 관심이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서영교, 김병기 이
자들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이 무슨 저 불법 청탁을 한 이력을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 참 우리가 뭐 좌파 것들 뭐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1년간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국회 폭주를 지휘할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청탁 의혹이 똑같이 걸려있냐. 저것들 정말 사람들 이런 자들밖에 없나 싶은 거예요. 자, 먼저 김병기를 한번 봅시다. 이 자가 국정원 출신인가 그래요. 근데 이 김병기는 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또 김병기 아내가 나섰네요. 김병기의 아내가 2016년 7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입니다. 그때 뭐 탄핵 국면이 막 시작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에 빠져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2016년 7월에 김병기의 아내인 이모 씨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던 이헌수라는 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전화가 녹음이 돼서 녹음 파일이 MBC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 오광수의 아내와 관련된 그 폭로는 이 경향신문인가에서 했어요. 어디 봅시다. 주간경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기의 아내와 관련된 폭로는 MBC가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좌파 언론들인데 이것들이 언론을 원래 이 여당지 하면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 이재명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렇게 뭐 단독 기사도 내고 폭로도 하고 하면서 그 자기네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언론들이. 뭐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MBC가 이 김병기의 아내가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한 통화 파일을 입수했는데 그래서 그걸 공개했어요. 이 공개된 통화 파일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김병기의 아내 이 씨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김병기 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이니까 김병기 안 사람이라 그러면은 바로 알게 되겠죠. 거기 전화를 받은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입장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전에 2014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믿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정원 원장님과 기조실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의구심이 들었다. 아들이 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 하길래 말씀하시는 걸 믿고 의지했었다. 너무 속상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실장님께 이헌수입니다.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 이렇게 이 김병기의 아내 이 씨가 전화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 전화를 받은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다. 2가지를 추천하고 있다. 2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2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전화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처음 전화라고 하면 전화 받자마자 나 김병기 안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막 하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바로 여러 가지로 했었다. 2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바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이전에도 전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서 이헌수 기조실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력직으로 추가 인원을 뽑을 건데
하면서 김병기 아들 이름 001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 김병기의 아들, 전학은 이 김병기의 아내 이 씨의 아들이죠. 이 아들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땡땡이 혼자만 할 경우, 얘 혼자만 경력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한 20명 뽑으면서 요 땡땡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다. 원장님께 다 보고 드리고 한다. 올해 안에 처리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 시점까지도 얘기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조금 늦게,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면은 바로 교육을 받는 모양인데 1월 교육은 5개월짜리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인데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씨를 안심시킵니다. 이 이현수의 설명을 들은 김병기의 아내 이 씨는 이번 한 번만 더 믿겠다. 그러면서 통화를 끝내요. 자, 그리고 이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넉 달 뒤에 2016년 11월입니다. 국정원이 경력 공개 채용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이 김병기의 아들이 그 전형을 거쳐서 국정원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MBC가 당연히 통화 당사자인 이 헌수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현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래전이라, 하긴 10년 전이네, 9년 전이네,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국정원 근무 당시 일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기억을 못할 수는 없죠. 그런데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다가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나름의 원칙이 있을 거고, 또 이현수도 이런 식으로 스캔들에 얽히기 싫어서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MBC는 또 이 김병기의 아내 이 씨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일체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실을 딱 잡아 떼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병기에게도 물어봐 본 것 같아요. 그러자 내가 야당 시절에 국정원이 수차례 조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 MBC한테 좀 항의조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취업을 위해서 아내 이 씨가 통화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나는 할 말은 다 했다. 맞으면 이 김병기의 말은 내가 피해자다. 내 아들이 피해자다. 왜 우리를 갖고 이러느냐라고 하는 항의인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의 경우는 이 정도고요.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인사처장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전화를 받은 기조실장이 김병기의 안 사람입니다 하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통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맥락으로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서영교. 서영교는 어떠냐? 이 자는 참 지저분해요. 2013년에 국회의원을 할 때 자기의 딸을 국회의원 인턴으로 채용했어요. 이 딸은 자기 엄마가 국회의원인 그 사무실에서 5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했어요. 또 서영교는 자신의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기도 했어요. 내 가족 기업은 봤어도 내가 가족 의원은 내 처음 보네. 그런가 하면 이 서영교는 법사위 위원을 했는데 법사위 위원을 하는 그 기간 중에 이 서영교의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이거를 좀 선처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해서 청탁을 했냐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서 사법부도
사법부 예산을 확보하고 사법부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에 연락관이라고 하는 걸 두거든요. 그때 그 판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무슨 민원이 있으면 이 판사 불러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서영교도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의 의원실로 불렀어. 2015년 5월입니다. 의원실로 불러서 이런 민원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이냐? 서영교가 총선을 치를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했던 지인이 있나 봐요. 이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자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이 이씨인데,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에 접근하는 등의 죄질이 나빠서 이게 뭐 처음이 아니고 재질도 나쁘니까 징역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얘기될 그때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자는 지인의 아들 이씨입니다. 이 씨는 2014년 9월에 서영교 지역구가 중랑구인데,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추행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서울 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씨를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국회에 나와 있는 김모 부장판사한테 한 겁니다. 당시 법사위원이니까 사법부의 예산, 사법부의 목을 딱 잡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영교가 국회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서 그 강제추행 미수는 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벌금형으로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혐의도 좀 바꿔주고 공연음란죄로 양형도 좀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을 해요. 그런데 법사위 위원이 청탁을 하니까 이 파견된 판사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지가 담당하는 사건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법사위원들의 청탁은 바로 법원행정처로 바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일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김모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문용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법의 지법원장 한테 연결이 됩니다. 서영교의 이 청탁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되고,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은 어쨌든 예산, 인사 이런 거를 책임지는 자리니까 이거 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 이모라는 자의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법의 문용성 지원장한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 문용성 지원장은 이 재판을 담당한 박모 판사에게까지 이거를 전달을 합니다. 이게 서영교가 했던 짓이에요. 10년 전에.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달라. 이렇게 청탁했다는 게 그럼 어떻게 밝혀졌냐? 녹취록도 없는데 어떻게 밝혀졌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기소를 할 때 검찰의 기소장에 이게 적시되어 있는 거예요. 신유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꿔달라, 벌금형으로 바꿔달라,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영교가 직권남용했다고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는 당시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항상 요구해 왔다. 나는 그렇게 요구만 했을 뿐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지 내가 재판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집권당의 원내대표입니다. 170석 이상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이 폭주를 맨 앞에 서서 지휘할 원내대표가 하나는 김병기고 하나는 서영교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김병기도 서영교도 이렇게 불법 청탁에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좌파들은 다 이렇게 똑같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네, 뭐 누가 되든 우리가 관심 가질 일은 아니지만 누가 돼도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꼴이 될 겁니다. 중국이 싫다. 우리 국민의 66%가 중국이 싫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중앙일보가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공동 기획을 해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판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답변하기를 나 중국이 싫다.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 갖고 있다가 66.3%입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똑같은 기획을 했는데 그때 63%였다가 66%로 상승했어요. 그럼 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58%의 응답자가 중국의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다 이랬어요. 그냥 중국이 싫은 거야. 중국인들이 싫은 거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행태와 태도가 다 싫은 거야. 그 다음에 39%가 거의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지 라고 응답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왜 중국이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압하고 보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뭐 사드 때문에 보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와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됐고 미세먼지로 맨날 우리가 고생하니까 이런 생활상의 이유를 꼽았는데 1년 만에 확 바뀌었어. 중국이 그냥 싫어. 쟤네 국민성, 행동, 양태 이게 다 싫어. 일당 독재잖아. 싫어. 훨씬 더 강한 비호감으로 변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세대인데요. 세대. 20대에서는 80%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어요. 20대에서는 80%가 중국이 싫다. 그리고 좌파 성향 국민도 63%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어요. 또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84%는 중국의 역할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도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88%. 그러니까 중국이 하려면은 북한한테 핵개발 못하게 할 수 있고 군사도발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외교를 할 때 중국하고 공조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군사도발 억제를 해야 되느냐?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 정책 공조 중국과 해야 된다가 17%에 불과해.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우리 국민의 80% 넘게 하면서도 그런데 저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고 군사도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싫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군사 백서 같은 데 쓰는 적국이 어디냐? 그럼 우리의 적이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 북한이잖아요. 그 적이 어디냐 다음으로는 가상적, 잠재적 적이 어디냐 묻습니다.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대한민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와요. 한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 70%.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 70%가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는 63%였는데 7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재적 적국이에요. 이동률 교수는 한국인의 대중인식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반감에 기반하고 있다. 싫어도 너무 싫은 거야.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중국이 싫고 중국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를테면은 경제 보복을 해서 싫어요 그러면 저것들이 경제 보복 풀면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싫어하게 된 이유는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이고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저 중국을 향해서 쉐쉐거리고 있잖아. 엊그저께 시진핑의 통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 이거는 이재명이의 쉐쉐 선언이다. 그러니 그 이재명이가 좋게 보이고 곱게 보이겠냐고. 국민 절대 다수의 이런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이재명 쉐쉐 정권의 대중정책은 완전히 엇박자로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중국 공산당 아웃을 구호로 외치면서 중국 반대 시위를 해왔던 분들 중에 중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알면 알수록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봐요. 보통은 연구를 하면은 가까워지는데 중국은 연구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심각한 이 국제적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중국을 반대하는 것 좋은데 중국을 싫어하는 것 좋은데 제대로 알고 반대하고 제대로 알고 싫어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고성국 TV에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 기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이 좀 잘 되면 다음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고성국 TV를 통해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런 특집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싫다. 우리 국민의 66%가 중국이 싫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하고 공동 기획을 해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판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답변하기를 나 중국이 싫다.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 갖고 있다가 66.3%입니다. 이게 작년 8월에 똑같은 기획을 했는데 그때 63%였다가 66%로 상승했어요. 그럼 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58%의 응답자가 중국의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다 이랬어요. 그냥 중국이 싫은 거야. 중국인들이 싫은 거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행태와 태도가 다 싫은 거야. 그 다음에 39%가 그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지 라고 응답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왜 중국이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압하고 보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뭐 사드 때문에 보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와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됐고 미세먼지로 맨날 우리가 고생하니까 이런 생활상의 이유를 꼽았는데 1년 만에 확 바뀌었어. 중국이 그냥 싫어. 쟤네 국민성, 행동, 양태 이게 다 싫어. 일당 독재잖아. 싫어. 훨씬 더 강한 비호감으로 변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세대인데요. 세대. 20대에서는 80%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어요. 20대에서는 80%가 중국이 싫다. 그리고 좌파 성향 국민도 63%가 중국이 싫다고 대답했어요. 또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84%는 중국의 역할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도 중국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88%. 그러니까 중국이 하려면은 북한한테 핵개발 못하게 할 수 있고 군사도발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외교를 할 때 중국하고 공조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나 군사도발 억제를 해야 되느냐?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 정책 공조 중국과 해야 된다가 17%에 불과해.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우리 국민의 80% 넘게 하면서도, 그런데 저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고 군사도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는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이 싫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군사 백서 같은 데 쓰는 적국이 어디냐? 그럼 우리의 적이 어디입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 북한이잖아요. 그 적이 어디냐 다음으로는 가상적, 잠재적 적이 어디냐 묻습니다. 그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대한민국 국민 압도적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와요. 한국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 70%.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 70%가 그렇게 생각해. 작년에는 63%였는데 70%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잠재적 적국이에요. 이동률 교수는 한국인의 대중인식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반감에 기반하고 있다. 싫어도 너무 싫은 거야.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중국이 싫고 중국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를테면 경제보복을 해서 싫어요 그러면 저것들이 경제보복 풀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싫어하게 된 이유는 매우 구조적이고 복합적이고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저 중국을 향해서 쉐쉐거리고 있잖아. 엊그저께 시진핑의 통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잖아. 이거는 이재명이의 쉐쉐 선언이다. 그러니 그 이재명이가 좋게 보이고 곱게 보이겠냐고. 국민 절대다수의 이런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이재명 쉐쉐 정권의 대중정책은 완전히 엇박자로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중국 공산당 아웃을 구호로 외치면서 중국 반대 시위를 해왔던 분들 중에 중국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알면 알수록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봐요. 보통은 연구를 하면은 가까워지는데 중국은 연구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심각한 이 국제적인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중국을 반대하는 것 좋은데 중국을 싫어하는 것 좋은데 제대로 알고 반대하고 제대로 알고 싫어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고성국 TV에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 기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이 좀 잘 되면 다음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고성국 TV를 통해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런 특집 방송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법조계 검찰 해체 만행을 두고만 볼 건가?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에 공소청, 공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이걸 새로 만들자.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도 있는데 그거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예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리자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3개월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행안부 산하에 있잖아요. 그 경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 공소만 전담하는.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이 자들은 검찰 정상화다라고 이 법안을 정당화하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래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조를 뜯어보면 정치 권력에 의한 수사권의 통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견제장치가 없다. 권력기관이 비대화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조상규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 개편을 단기간에 법으로 처리해서 여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 신여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의 검찰 공소 유지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강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최건 변호사는 헌법상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못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공수처가 있는데 또 다른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중구난방 수사, 옥상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공수처 얼마나 한심한 기관인지 우리가 지난번 잘 봤잖아요.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그런 것 비슷한 걸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검찰이 준 사법기관인데 거기서 수사 기능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중수청이 신설돼 자리 잡기까지 수년이 걸릴 텐데 최소한 이 동안 지능범, 중대범죄자들 전부 다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모두에서 권력을 잡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입김이 대폭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조계, 특히 검찰과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들, 검찰청이 이렇게 거악과의 대결의 주무부서인 검찰청이 이렇게 공중분해되고 갈기갈기 찢겨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침묵하고 방관하고 결과적으로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의 검찰청 해체 공작에 방조할 것이냐. 방조할 것이냐. 검찰 독립을 위해서 고투해온 그 수많은 선배들 얼굴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냐. 검찰과 검찰 출신 법조계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네,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권력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자유파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검찰청을 공중분해 해체해버리고 대신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수사를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수사위원회. 근데 이것들이 이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무슨 상상력이 있거나 또는 뭐 공부가 깊은 것들이 아니에요. 베껴쓰기의 달인들이지. 베껴쓰기 선수지. 그리고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지시하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이 꼭두가시들이죠. 이 국가수사위원회도 뉴데일리의 보도를 보면 중국에 있는 국가감찰위원회하고 하는 역할이나 이름까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의 공안통치를 위한 기구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데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청 그리고 새로 만들겠다는 중수청, 중대수사청이죠. 그리고 공수처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그 실력과 그
폐악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수사 직무에 관해 수사도 감독하고 직무도 감독하고 수사도 지휘하고 또 이들에 대한 감찰권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공중분해해놓고 나서 정치 권력이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장악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안통치를 하면서 이 자유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시진핑이가 만든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겁니다. 2018년에 시진핑이가 만든 기구인데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일반 국민들에게 대해서도 감찰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입니다. 이게 작동하면서 정적들을 전부 제거하고 중국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서 시진핑의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고쳐냈죠. 자, 그럼 국가수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거냐? 11명인데요. 11명. 그중에 상임위원이 3이에요. 11명인데 그중에 9명을 지긋들이 채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11명 중에 9명. 대통령이 4명 추천. 여당 몫이 2명. 그 6이죠. 그다음에 법무부, 행안부 등 친정부 인사들이 추천하는 게 3. 9이죠. 11명 중에 9명을 지긋들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똘마니들로 딱 채워서 국가수사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수사기관을 다 지휘하고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업무가 무제한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 사무를 감사한다. 모든 수사를 다 하지 말라, 하라, 이거 더 해라, 이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수사사건의 적법성, 적정성 점검을 하고 수사기관, 경찰, 중수청, 공수처, 해양경찰청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 안 돼라고 해서 불송치해도 야 빨리 수사해, 입건해, 송치해 까지 다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담당 공무원의 감찰도 하겠다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 이거죠. 차진하 교수는 고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법무부 장관만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수사지휘권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버리고 이재명이가 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희대의 위헌적 악법이다. 제가 어제 중앙일보 동아시아연구원의 그 공동기획 여론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싫다. 중국이 싫다. 너무너무 싫다. 이게 중국에 대한 혐오가, 중국에 대한 혐오가 아주 구조화되어 있다. 이 조사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 같은 조사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선제적인 핵공격을 할 것이다 가 우리 국민의 63%입니다. 북한의 핵 전력과 선제 핵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인데, 이거 불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이게 53%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공격할 것이다 63%, 이것에 저항하는 유일한 수단인 미국의 핵우산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53%입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어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75%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가 75%예요. 1년 사이에 8.8%나 올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상징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연속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윤석열이 옳았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긍정적이다가 75%니까 이재명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개성해라가 49%예요. 개성하면 안 된다는 18%밖에 안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일 삼각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이다 66%.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비록 권력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잡았지만 외교 안보 정책만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개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또 오물풍선에 대한 확성기 방송 체계. 북한이 갑자기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우리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GPS도 장착하고 온갖 그 도발들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것, 윤석열 정부가 대응했던 게 확성기 방송 체계 아닙니까? 이게 원칙적 대응, 비례적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 거거든요. 이거 만든 거다, 동의한다가 43%. 원칙적 비례적 대응 동의하지 않는다는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권력 잡자마자 대북전단 금지 그리고 확성기 중단했잖아요. 중지 시켰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민들 다수는. 이재명이 잘했다는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자면. 또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 강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어요.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긍정 비율이 28%였다가 지난해 29%였다가 올해 10%가 뛰어서 39%로 긍정적인 반응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35,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끌려 내려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2년 7개월 동안 했던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이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까지 하면서 했던 3자 변제 방식까지도 윤석열이 옳았다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권력은 너희들이 잡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국민이 압도적 다수가 답변했다. 이것이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나오는 정책 함의입니다. 네, 윤석열은 옳았다. 이재명의 일방적 대북 양보는 전략적 실수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권력 잡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했죠. 사실상 하지 말라고 중지 명령 내린 겁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했죠. 이게 일종의 대북 유화책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 또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회장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없앤 것만큼이나 중대한 전략적 실수다. 안타깝게도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신뢰를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상관없이 남한 사회의 남남 분열을 조장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자신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득이양양해 할 것이다. 김정은이한테 전략적 오판을 하게 만들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실수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 분석관 출신의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현재 한반도가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장하고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북 확성기나 전단 살포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반도 완화, 긴장 완화와 평화 진전에 영향을 의미 있게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괜히 혼자서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을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에번스 리비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평양은 김정은이는 자체 선전방송 계속 송출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조치를 인정하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이미 베이징, 모스크바와 중국, 러시아와 관계에서 제재 회피, 외교적 보호 같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미소 짓고 있다. 서울이 이 새로운 게임에서 큰 카드를 갖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미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 2개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대가도 하나 받지 않고.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별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휴전선 근처에 대남 방송을 북한이 중단했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서 족보 언론들은 야,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 그냥 아주 그 음산한 이 기계음 소리 같은 이런 방송을 안 듣게 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반도 안보와 안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 석자. 트럼프와 이재명 모두 긴장 완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그러나 평양과의 외교는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이 1년 반 전 통일 포기를 선언하고 남한을 북한의 주요 적대국으로 지목했을 때 그때 김정은이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모두 적대국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뭐 대북전단 중단 공고 그리고 대북 학생기 방송 중지 이런 걸로 김정은이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이재명 당선 8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일방적인 양보다. 전혀 현명하지 않고 적절치 않다. 정보 유입을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볼 때 한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일방적 양보는 남한의 위치만 악화시키고 김정은이만 기세를 올려주게 될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미국 바이든 트럼프 정부의 모든 대화 시도와 최근 트럼프의 친서 전달까지 모두 거부했다. 워싱턴에서는 이재명이가 과거 좌파 정부들이 평양에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든 가운데 나온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한국 내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주고 38선 너머로 탈출을 고려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명선을 제거한 것과 같다. 탈북민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 외부 정보는 북한 장교와 군인들의 전의를 약화시키고 의식 변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미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이를 차단하면 북한은 이를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굴복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것이다. 지난 2023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종석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명되어 있는 이종석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경향신문에 이렇게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남한의 어떤 무기보다 대북 확성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본다. 이건 뭐 전문가마다 조금씩 뭐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북 전단 그리고 확성기는 적어도 DMZ 인근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북한군과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또 탈북민들도 상당수가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탈북민들 다수의 증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종석의 주장입니다. 이런 자가 이제 국정원장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해드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인권 활동가 절대 다수의 의견, 입장, 우려, 분석과 완전히 배치되는 자가 국정원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손톱만한 신뢰라도 주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안보 위기의 심각한 실상입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김민석이가 어제 말이죠. 식품산업계하고 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불러서 밥상 물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주제로 간담회라고 하는 걸 했다고 합니다. 총리 지명자가 부르니까 겁이 나서라도 다 갔겠죠. 그런데 이게 총리입니까? 총리 지명자입니까? 아직 총리 아니에요. 지 주제도 모르고 아마 이재명이가 라면 2,000원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물가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면은 바로 뭐든지 빨아줘야 되는 김민석이 입장에서는 야 물가 그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물가 간담회라고 한 것 같아요. 김민석이 이자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간담회를 하는 걸 갖고야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시비 걸겠습니까? 이게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식품 외식업계를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제도 모르고 지명자는 청문을 거쳐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 청문 전에 언론 검증을 통해서 오광수처럼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청문을 거쳐서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그다음에 청문까지 다 거쳤는데 국회 표결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까독 의혹이라고 하는 이 김민석이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을 이자가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청문 준비하는 사무실에서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바쁠 텐데 지 주제도 모르고 벌써 총리나 된 듯이 간담회나 했었고 말이죠. 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김민석이 이자가 이재명이보다는 조금 머리가 있으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그 좌파들의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덮여집니까? 자, 김민석이한테 기자들이 간담회를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김민석이가 서울대 학생 운동할 때 있었던 미 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총리가 되면 외교를 해야 돼요. 외교를. 그런데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유죄받아서 감옥 갔다 온 경력이 있는 김민석이를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비자 내주지 안 내줄지도 모르는 그런 거니까 당연히 첫 질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기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반미주의자다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달라. 그럼 사실관계 확인해주면 되잖아. 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든지 그때는 반미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든지 뭐 미국 입국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든지 뭐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 김민석이가 사실 내 하버드도 유학 갔다 왔고 미국 변호사도 취득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설명을 한 거지 집단에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런데 왜 SNS에서 기자의 질문 수준이 처참하다. 극우 유튜브 같다. 이게 수십 개 달리냐 말이에요. 왜? 이것들은요. 언론의 정당한 질문조차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김민석이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질문 원천 봉쇄가 이루어지면 이재명이한테 어디 기자들이 겁이 나서 질문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이재명한테 해야 될 질문들이 한두 개입니까? 김민석이 이상으로 많죠. 이를테면 그 형수한테는 직접 가서 사과하셨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 기자 바로 죽겠네. 이런 정도의 이 공포 상황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든 김민석이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그 개딸들 사이에서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 낙마할 거예요. 의혹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의혹이 아주 악질적이야.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성격이 아주 악질이에요. 자, 그 조국이 딸 조민이가 무슨 뭐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렸던 적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교수들의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에요.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홍콩대에 인턴을 하면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홍콩대는요, 제가 그 전국 전 세계 이 대학의 그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그 등수 매기는 데 있잖아요. 홍콩대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진짜 명문대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아들이 김민석이보다 머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홍콩대학교에서 인턴을 하면서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게 이 김민석이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 무슨 국제고등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은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줬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3 시절인데 홍콩의 이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했답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어요. 고등학교 3년의 절반 이상을 홍콩 대학교에서 연구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하고 공동 저술도 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 6개월 이상. 그러면 홍콩하고 이 경기도에 있는 이 고등학교인데 아침에 고등학교 갔다가 하교한 다음에 홍콩 갔다가 오고 그 다음날 다시 고등학교 또 등교하고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6개월간을 홍콩 대학에서 연구 인턴을 했다. 고3 시절 반년 넘게 라고 지가 썼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은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민석의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한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 네, 제 기억이 맞네요. 이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이가 당국대 교수 장영표 교수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그러면서 당시에 교육부가 미성년자의 공저자 끼워넣기 부모 찬스 논문이 96건이 적발됐다 그러는데 그중 하나가 조민이죠. 그런데 이 김민석이의 아들 이 자는
홍콩대라서 아마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조사한 저 96명에도 안 껴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랑 조민이랑 판박이라니까 지금. 그런데 조민이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경우가. 지가 이걸 자랑을 했어.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 말씀드린 대로 홍콩대학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세계 대학의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데가 서울대라고들 하는데 서울대가 100위권입니다. 중국 관련 연구자들은 홍콩대가 어떤 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대학에서 한국의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쓴다는 얘기 그전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유학센터의 관계자도 아니 교수님이 인턴 구할 때는 대학생 구하지 고등학생을 왜 구합니까? 자 어쨌든 이 김민석이의 아들 이자는 세대 간 학습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분석 저널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김민석의 아들을 인턴으로 받은 교수는 홍콩대에 있을 때 인턴으로 받았다는 건데 홍콩대를 거쳐서 지금은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래요? 하고 해당 교수와 홍콩대에 문의했어요. 그런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고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걸 자기가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건데 지금 이 김민석의 아들이 올린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라고만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민이보다 더한 자네 이자가. 근데 이게 인턴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이게 뭐 대단한 자예요. 고등학교 때 무슨 법안을 주도했대. 그걸 민주당이 실제로 발의를 했대. 자, 어떤 법안이냐? 어떤 법안이냐면, 고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 있잖아요. 논문 표절. 고등학교 시절에 표절을 예방하는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이런 것을 입법화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실제 민주당이 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어요. 김민석이, 아버지인 김민석이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참 어이가 없는지 아들이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해 주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했고 거기에 지 아들이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 애비인 김민석이가 본인 이름도 올린 거다. 아, 우리나라 입법이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설프고 황당하게 되는 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 김민석의 아들 이자가 비영리 법인도 뭘 만들어서 운영을 한답니다. 한글을 문자로 채택한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한 부족인데 이 부족에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 중이라고 해요.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지 않습니까? 코넬 대학에 이자가 이자는 자신을 인도네시아 한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고 공동 대표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6월에 국회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련 세미나도 주최했다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김민석이라는 자의 의원실이 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애비인 김민석이가 이 행사에 나와서 개회사도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김민석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거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석이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자가 최근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서 추징받은 추징금 중에 일부만 내고 한 6억여 원을 미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몇 년간 미납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납했어요. 완납하면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매년. 순자산이 최근에 7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그저 1억 조금 더 되거든요. 이거를 밥도 안 사 먹고 집에 쌀도 안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꼭꼭 모아도 5년 모아야 한 5억여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말고 따로 돈 번 거 있냐?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소득세는 없어요. 그러면 세비만 갖고 살았다는데, 그런데 그거를 아무 데도 안 쓰고 꼭꼭 모아서 갚아야만이 추징금을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자가 추징금을 완납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 등 연간 소득을 모두 추징금 납부에 썼다고 해도 순자산 증가는 그보다 더 있으니까 이 뭐냐 도대체 설명해라. 재산 신고에서 뭐 누락한 게 혹시 있냐? 아니면 누군가 추징금을 대납해 준 건 아니냐? 자꾸 어디다 돈 빌려 쌓고 뭐 이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민석이는 자신과 가족의 순자산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1억 5천.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동안에 7억인가 늘었다고 신고를 했어요. 자,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 소득이 이 세금 납부를 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김민석이가 연간 소득을 대체로 1억 원 수준으로 해서 이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1억은 대개 세비 받는 거니까 세비 이외에는 다른 수입은 없었다고 지가 신고하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세비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그런데 5년 동안에 자산이 7억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갚지 않고 있었던 추징금 6억을 완납했어요. 야, 이거 정말 신기하죠? 무슨 재주가 있길래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러면 김민석이는 5년 동안, 김민석이 그 가족은 5년 동안 뭘 먹고 살았나? 그리고 바로 그 기간에 아들은 1억 넘는 유학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하자면 김민석이가 재산이 더 많은데 적게 신고했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무슨 다른 재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되게 될 겁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지 아들만 7개월간 홍콩대에서 인턴한 게 아니라 이 김민석이 본인도 11개월 만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했어. 김민석이나 그 아들이나 다 인류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턴했다고 하는 그 김민석이 아들이 인턴했다고 하는 홍콩대도 세계 20위권으로 평가되는 명문대학이고 또 지금 다니는 코넬 대학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뭐 세계 유수 대학이고 또 김민석이가 11개월 만에 석사를 취득했다고 하는 칭화대 이게 시진핑이가 나온 대학이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뭐 1위, 2위를 다투는 명문 대학이죠. 전부 다 이 명문 대학만 쇼핑을 했네. 자, 김민석이가 어쨌든 칭화대 석사랍니다. 그런데 중국 칭화대의 법학 석사인데 이 법학 석사 과정을 밟아야 될 그 시기에 실제로 김민석이는 국내에 있었답니다. 국내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었고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본선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산시장 출마했다가 낙마한 다음에는 부산시장 선거 유세를 열심히 했고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청와대가 뭐 가깝다고는 해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청와대에 가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대학원이 추천을 해서 김민석이한테 석사 학위를 줬어요. 독창적 연구를 통해 능력을 입증했기에 법학 석사를 2010년 7월 15일 베이징에서 수여한다.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스스로 자기가 청와대 법학 석사라고 하는 것을 경력에다가 자랑스럽게 씁니다. 2020년 5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출마할 때 자신의 공보물을 만들잖아요. 그 공보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청와대 법학 석사 재학, 그 법학 석사를 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재학 기간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딱 10개월간 석사를 마쳤다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대개 석사가 2년이지만 뭐 외국에는 뭐 1년 만에 석사를 끝내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김민석이가 진짜로 청와대에 가서 수업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을 썼냐 이거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법학 석사 프로그램, 이 김민석이가 땄다는 법학 석사 프로그램은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 학점을 따야 돼요. 25학점을. 보통 한 강좌가 3학점이니까 한 8개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개월 만에 땄으면 한 학기에 적어도 4개 과목을 다 이수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석사, 한국의 이 일반적인 대학원의 석사를 보면 3개 이상 한 학기에 신청을 하면 그 공부 부담이 너무 커서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청와대가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25학점을 10개월 만에 따? 몰라요. 무슨 교환 학점 같은 게 있어서 미리 딴 데서 따서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이가 법학 석사를 땄는데 김민석이가 법학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서울대 이 법학과가 아니에요. 그 확인해 보세요. 사회학과인지 어딘지. 자, 어쨌든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는 아마 서울대 사회학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하고는 관계없어요. 법학 석사 프로그램 최소 25학점의 과정 연구와 논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추정대로네요. 학점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학위 논문으로 2학기 안에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거를 10개월 만에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또는 11개월 동안 김민석이는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지원 유세를 하고 부산시장 지원 유세를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김민석이는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도 받았어요. 그러면 김민석이가 청와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는 그 시기에 청와대 가서 법학 석사 받기 위해서 학점 25학점도 이수하고 논문도 쓰고 그리고 선거 유세도 하고 부산 시장 선거 유세도 하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당무도 하고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도 받고 이걸 다 한 거야. 청와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민석이가 취득한 석사 프로그램은 본교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충 뭐 인터넷으로 또 뭐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본교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한국 캠퍼스가 있긴 있지만 그 한국 캠퍼스에서는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실제로 청와대 한국 캠퍼스가 있는데 2011년 입학 문의 게시판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중국 청와대학 본교에서 수학해야 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다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죠.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 주제도 모르고 간담회나 했었는 이 김민석이 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 내일은 또 무슨 의혹이 나올지. 이런데도 버틴다? 그러면 오광수가 진짜 억울해 하겠네. 나는 저 김민석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재명이한테 부담 줄까 봐 내가 물러났는데.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칭화대를 청와대라고 계속 발언을 했던 모양이죠. 칭화대. 중국에서는 칭화대로 부릅니다.